과부 황수원 몸에는커녕 머리칼 한 오라기에도 사내의 손을 대보지 않았다는 게 한씨 부인의 자랑이었다. 15에 이곳 긴친사댁 맏아들과 혼약이 맺어졌다. 아직 정말 부끄러움이 무언지도 모를 나이였다. 그것이 성례도 이루기 전에 신랑 될 사람이 나무에서 떨어진 게 탈이 되어 죽고 말았다. 한씨 부인의 아버지 한초씨는 신불사이군이요 여불사이분이라. 즉 남의 신하 된 자 두 임금을 섬겨서 안 되고 남의 지엄이 된 자 두 지아비를 섬겨서 안 되느니라 하여 딸에게 고스란히 삼선상을 입게 한 후 남편도 없는 시가로 보내어 칠순이 가까운 오늘날까지 차돌 같은 처녀갑으로 이름 있게 늙어오는 터였다. 한씨 부인은 언제부터인지 사내를 무슨 더러운 물건이나처럼 대했다. 칠순이 가까운 오늘날이건만 곧잘 사내의 냄새를 맡고는 콧살을 찌푸렸다. 땀냄새를 피우는 사내는 옆에 얼씬도 못하게 했다. 한씨 부인은 또 어린애도 좋아하지 않았다. 홀가분하게 혼자 살아온 버릇이 몸에 배인 탓인지 몰랐다. 벌써 전에 문중에서 조카 아들을 하나 양자로 들이기로 말이 있었으나 싫다고 했다. 한편 애놈들은 또 애놈들대로 자기네의 빠른 육감으로써 자기네를 달가워하지 않는 이 할머니를 좋아 따르지 않았다. 언제인가 조카딸들이 할머니 옛날 이야기 하나 해주세요 하고 졸랐을 때 옛날엔 참 무서운 일이 많았단다. 뭐가요? 밤중에 막 과부 색시들을 업어갔지. 어머나 누가 업어가요? 불황패들이. 뭐 따로요? 그렇게 업어다간 욕을 베고 그랬다. 욕 베는 게 뭐예요 할머니? 너희들은 몰라도 좋아. 그래 할머님 밤마다 무서워서 어떻게나 벌벌 떨었는지 모른다. 할머니는 왜요? 예쁜 색신 막 업어가니깐. 저렇게 늙은 할머니? 그땐 나도 참 예뻤다. 그래부러 얼굴에다 수검댕이 칠을 하고 그랬지. 어쩌면. 그 후에도 한씨 부인은 손자딸들을 상대로 같은 이야기를 하는 수가 있었다. 처음 몇 번은 손자딸 애들도 호기심에 말대꾸를 하곤 했다. 그러나 같은 이야기를 거듭 듣는 동안 그만 실증이나 드디어는 이 과부 할머니한테 붙들려 또 같은 이야기에 상대가 될까 보아 제 편에서 슬슬 피하게끔 되었다. 그러면 한씨 부인은 요새 계집 애들이란 모두 저렇게 앙큼해서 무슨 짝에다 쓸지 모르겠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눕고 마는 것이었다. 방 안은 늘 정결했다. 손수 쓸고 또 쓸고 했다. 누구 방을 치워줄 사람이 없어 그러는 것은 아니었다. 단지 혼잣몸으로 늘 제 몸가짐새며 주위를 말짱히 해오는 버릇에서 온 것이었다. 온 집안이 두루 한씨 부인을 받들어 모셨다. 부인이 문중에서 제일 연료인데다가 종가 할머니인 것이었다. 이렇게 곱게 늙어오는 한씨 부인은 본시 뼈대가 굵어 젊어서도 자기 말대로는 에리에리하니 예뻤을 사람은 아니나 처녀갑으로 늙은 사람의 특유의 허리 하나 굽지 않고 눈도 어둡지 않고 코는 코대로 귀도 여간 밝은 게 아니었다. 얼굴에 주름도 곱게 잡히고
손가락 마디도 연할 대로 연했다. 한씨 부인은 적적할라치면 아랫마을 팔촌동서네 집으로 마을을 가곤 했다. 팔촌동서 박씨 부인도 과부였다. 그러나 한씨 부인처럼 처녀 과부는 아니었다. 17의 한씨 부인의 팔촌 시동생한테 시집 왔다. 신랑이 12살이었다. 이 신랑이 이태 만에 돌림병으로 죽고 말았다. 그로부터 박씨 부인은 소년과부로 20여 년간 시부모를 모시다가 시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자 이 아랫마을에 초가집 한 칸을 짓고 나와 호락질 농사를 지으며 살아오는 것이었다. 나이는 한씨 부인보다 8살 아래였으나 누가 보나 더 늙어 보였다. 검게 탄 얼굴에는 굵직한 주름살이 패이고 손도 사내들처럼 매듭져 있었다. 한씨 부인은 이 팔촌동서 박씨 부인네 집에 와서는 혹 박통 타는 것 좀 맞잡아 주기도 하고 물레질을 할라치면 심심파적으로 옆에서 솜을 말아주기도 했다. 혹은 팔촌동서가 피곤해 누워있으면 같이 누웠다 오기도 했다. 특히 이런 때면 한씨 부인은 왜 이 사람은 혼자 살림에 이렇게 방안을 지저분하게 늘어놓고 산담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 번은 그리 춥지도 않은 날 한씨 부인이 아랫마을 이 팔촌동서네 집에 마을을 가 얼마 동안 누워있다가 온 것이 빌미가 되어 감기에 들렸다. 곧 오리나 남아 떨어져 있는 의원한테서 약을 지어왔다. 조카 아들이 약탕기를 들고 들어가자 한씨 부인은 불쑥 밑도 끝도 없이 나 죽거든 선산에다 묻어다오 했다. 그런 말씀은 왜 하십니까? 이 약만 잡수시면 곧 나으실 텐데. 그러면서 조카 아들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었다. 사실 이렇게 나이 많은 늙은이란 언제 기름 다한 등잔불처럼 껌뻑해버릴지도 모를 일이 아닌가. 그러면 그런 문제도 이 기회에 밝혀두는 것도 무방하리라고. 참 백모님 산수는 돌아가신 백부님 산수와 합장을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백부님 산수가 아주 명단짜리라고들 하는데요. 퍼뜩 한씨 부인의 눈이 똑바로 조카 아들을 치어다보며 난 싫다. 허기야 내 남편 옆이기야 허지. 그렇지만 칠순이 다 되도록 처녀로 늙어온 내가 이제 뭐하러 사내 곁으로 간단 말이냐. 이젠 이미 뼈도 다 썩어서 흔적조차 없긴 하겠지. 그러나 역시 사내가 묻혔던 자리가 아니냐. 아예 다시는 그런 숭어소리 하지 말아라. 한씨 부인은 열대문만이 아닌 소녀다운 홍조를 볼 위에 내놓치면서 이어 무엇에 놀란 듯이 아이쿠 저리 좀 물러앉거라. 내게서 무슨 냄새가 그리 나냐. 사내 자식이란 사내 자식은 너나 없이 그 몹쓸 냄새를 피우니. 어서 저리 가라고 손짓을 하면서 콧살을 찌푸리고 제 몸부터 돌아눕는 것이었다. 사흘 뒤에 한씨 부인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느 따뜻한 날이었다. 한씨 부인은 마고자까지 든든히 입고 팔촌동서네 집에 마을을 갔다. 감기를 앓고 난 뒤로 처음이었다. 박씨 부인은 부엌으로 나가 불을 지핀 후 아랫목을 쓸고 한씨 부인을 눕게 하였다. 그동안 몸이 편찮으셨다지요? 저번 여기 댕겨가서 한 4날 몸을 앓았지. 그래도 성님은 정정하셔서 웬걸 인제 저승갈 날도 머지 않았지. 그래도 저보다는 오래 앉아 계실 깹니다.
그렇게 오래 살면 또 무엇하노? 살아나 볼 일이 더 있는 것도 아니고 죽어 서러울 것도 없는 인생이. 그래도 성님이야말로 평생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사셨지요. 허기야, 한평생 누구 부끄럽지 않게 깨끗이야 살았지. 박씨 부인은 잠시 실꾸리만 겼다가 같은 소년과부로 성님처럼 살아온 사람도 드물 거예요. 박씨 부인은 꾸리 겼던 손을 잠깐 멈추고 무엇을 생각하는 듯 하더니 글쎄 세상에는 이런 소년과부도 다 있지 않아요 하며 한씨 부인 쪽을 바라보았다. 한씨 부인은 그저 좀 전에 쓸어난 베개에 미치건만 그냥 마음에 걸리는 듯 훅훅 먼지를 불어내고 나서 윗목에 널려있는 바가지 쪽이며 호박이며 걸레 조각에게로 눈을 주는 것이었다. 어쩌면 이 사람은 혼자 살림에 날마다 이렇게 방안을 지저분하게 늘어놓고 산담. 세상에는 이런 소년가부도 다 있답니다. 시집이라고 와보니 아기 세서방은 서당회를 다니고 있었다. 글씨를 곧잘 썼다. 남편이라는 데보다도 이 글씨에 더 마음이 쏠렸다. 세서방이 쓴 장지를 차곡차곡 모아 간직해 두는 것으로 시집살이 보람을 삼았다. 시집 온 지 이째째 되는 여름철에 연병이 돌아 위아랫마을에서 여러 사람이 죽어나갔다. 거기에 어린 세서방도 알아누운 지 열흘 만에 숨을 지웠다. 색시는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단지까지 해보았으나 아무 효용을 보지 못했다. 3년상을 치렀다. 때때로 남편의 장지 글씨를 꺼내어 보며 이렇게 일생을 살아가는 게 자기의 팔자거니 했다. 시집에서는 꽤 큰 자작농을 짓고 있었다. 시부모를 도와 안팎일을 다 했다. 한 번은 심한 가뭄이 들었다. 온 집안이 밤을 새워 앞 개울뚝에 있는 논에 물 퍼넣기에 법석들을 했다. 그러한 어떤 날 밤중이었다. 잠결에 소년가부가 눈을 떴다. 분명히 자기 방문 소리가 났다고 생각했다. 어둠 속에 꼼짝 않고 있느라니까 곁에서 사람의 거칠은 숨결 소리가 들렸다. 소년가부가 소스라쳐 몸을 일으키려 하자 가슴을 와 붙들었다. 억센 사내의 손길이었다. 고함을 지르려 했다. 그러나 콱 숨결을 가로막는 것이 있었다. 흙물 냄새였다. 분명히 좀 전까지 흙탕물 속에 젖어있던 몸이 풍기는 냄새였다. 소년가부는 그만 온몸의 기운이 탁 풀림을 느꼈다. 틀림없이 그 사람이었다. 올 봄부터 소년가부의 시집에 사내손이 하나 늘었다. 먼 시영벌 때는 청년이었다. 일찍 부모를 여의고 타관으로 따돌아다니다가 이번에 고향에 돌아온 사람이었다. 마침 소년가분의 시집에서 어린 시동생 하나로는 손이 부족하던 터이라 붙들어 두었다. 키가 훤칠하고 콧날이 선 청년이었다. 당차는 일에는 좀처럼 입을 열지 않는 성미였다. 어디선가는 여러 해 머슴을 살다가 그만 뜻이 맞지 않아 주인을 논바닥에다 맺히고는 그동안의 석양샘도 집어치우고 나와버렸다는 말도 있었다. 가끔 마당 같은 데서 소년과부는 이 청년과 눈이 마주치는 수가 있었다. 그것은 전에 어린 남편에게서 볼 수 없던 사나이의 눈이었다. 절로 소년과부의 가슴이 활랑거려지고 얼굴이 달아오르곤 했다. 요새 와서 청년은 시아버지와 함께 논물 푸기에 바빴다. 오늘 밤만 해도 을에 논에 나가 있어야 할 사람이었다.
소년과부는 흙탕물 냄새 풍기는 사내의 피부 밑에서 모든 문제는 자기가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 사실 소년과부는 죽으려 했다. 물에 빠져 죽을까, 목을 메어 죽을까, 양잿물을 먹으리라. 다음 날 아침 소년과부는 헛간으로 갔다. 양잿물 그릇을 들치니 바닥이 나 있었다. 그제서야 엊그제 시어머니가 남은 양잿물을 누구에게 구워준 일이 생각났다. 오는 장날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소년과부는 안으로 문을 잠갔다. 잠이 올 리 없었다. 저도 모르게 자꾸만 귀가 기울어졌다. 그러다가 추녀 끝에서 밤새들이 자리 옮겨 잡는 소리에도 깜짝 놀라곤 했다. 소년과부는 종시 잠갔던 문고리를 열어놓고 말았다. 문을 잠가두었다가 누가 와서 잡아당길 때 그 소리가 안방에라도 들리면 큰일일 것이었다. 다음 장날 구워갔던 양잿물이 오자 소년과부는 그날로 빨래를 다 삶고 말았다. 그리고는 언제부터인가 어두운 밤을 기다리는 몸이 되었다. 앞 냇가에 서 있는 버들가지에 새로 물 위에 오르기 시작할 무렵 소년과부의 몸이 알아볼 만큼 무거워졌다. 자꾸 허리띠를 졸라매었다. 하루는 사내가 어둠 속에서 속삭였다. 이곳을 떠나 다른 고장으로 가 삽시다. 홍수와 가뭄이 심한 여기보다는 수리조합지대가 훨씬 더 살기 좋을 거요. 소년과부는 어둠 속에서 잠자코 있었다. 그러나 속마음으론 다져먹고 있었다. 이미 사내에게 좋은 일은 자기에게도 좋은 일이요. 사내에게 굳은 일은 자기에게도 굳은 일이라고. 금은 밤을 택했다. 사내는 먼저 동구박 방죽에 나가 기다리기로 했다. 달기 두해치기를 기다려 소년과부는 살그머니 자기 방을 빠져나왔다. 섬도를 내려서 발자취를 죽여가지고 대문께로 향했다. 그러다가 소년과부는 퍼뜩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다. 안방 쪽에서 나지막히 남아 엄한 시아버지의 말소리가 귓잔을 때린 것이었다. 임자는 잠자고 있어. 벌써부터 나도 눈치채고 있었어. 시어머니의 뭐라 대꾸하는 소리가 들리고 뒤이어 시아버지의 어쨌든 임자는 잠자고 있어. 조금이라도 주둥아리를 놀렸단 당장 도끼로 패 없앨 테야. 뒷일은 내 다 처리할 테니 임잔 잠자고 있어. 소년과부는 번쩍 정신이 들었다. 실로 자기는 무슨 행복 같은 것을 찾아 떠날 몸이 아니라 여기 남아서 시아버지의 처분을 기다리는 몸이어야 하지 않는가. 자기 방으로 되돌아 돌아온 소년과부의 가슴은 오히려 여지껏보다 가라앉은 편이었다. 사내만을 떠나보내자. 사내편에서 자기를 기다리지 못해 어서 혼자 떠나가 주기만 바랐다. 날이 새기 전에 사내가 돌아왔다. 어떻게 됐느냐고 묻는 사내의 숨결은 잠옷 거칠었다. 혹시 시아버지한테 붙들리진 않았나 해서. 그랬으면 이걸로 영감쟁이를 까 죽이고 말려고 했노라 하면서 큰 돌멩이 하나를 내려놓는 것이었다. 소년과부는 이렇게 돌아와준 사내가 무섭고도 반가워 소리 없이 엎드려 울었다. 다음날 시아버지는 조용한 틈을 타 소년과부에게 앞으로는 물길러 밖에 나들지 말라고 했다. 어디까지나 부드럽게 타이르는 말씨였다. 그것이 도리어 소년과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무섭기만 했다. 어젯밤 말대로 어서 처분을 내려줬으면 했다.
여름철에 접어든 어느 날 밤, 소년가부는 드디어 몸을 풀었다. 밖에 조각달이 걸려 있었으나 하여튼 밤중이어서 다행스러웠다. 가만히 한 잎을 깔고 그 위에서 과히 심한 상고도 없이 몸을 풀었다. 소년과부가 제 손으로 탯줄을 잘랐다. 사내가 들어왔다. 그리고는 희미한 등잔 밑에 바둥거리는 핏덩이에로 손을 내미는 것이었다. 순간 소년가부의 손길이 잽싸게 사내의 손을 밀어 팽개쳤다. 물론 이제 이 조그만 핏덩이는 어느 깊숙한 산속이나 냇물에 내다버려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이미 소년과부와 사내 사이에 말없이 약속된 일이었다. 그러나 소년과부는 이 조그만 핏덩이를 그때까지만이라도 살려두고 싶은 것이었다. 사내가 어린 핏덩이를 가만히 내다 말기 시작했다. 소년과부가 무엇을 생각했는지 장롱을 열고 한 뭉텅이의 종이를 꺼냈다. 전 남편의 장지였다. 아깝다는 생각은 없었다. 마침 이것이 있어 주어서 어린 살결을 감싸줄 수 있다는 게 고마울 따름이었다. 사내가 핏덩이를 쌓아안고 방을 나갔다. 솜돌 아래서 사내 아닌 또 한 사람의 인기척이 났다. 시아버지인 것이다. 소년가부의 눈앞에 도끼날이 번뜩이었다. 소년가부는 그 도끼날은 자기가 받아야 한다고 허둥지둥 문을 박차고 달려나가 시아버지와 사내새로 뛰어들었다. 시아버지가 조용히 손에 들었던 종이조각 하나를 사내에게 내밀며 이 편지에 씌어있는 곳으로 찾아가거라. 거기 사는 뇌 외조카 딸이 요새 몸을 풀었다가 애를 잃었다는 소문이 있다. 애는 거기다 맡겨라. 어디까지나 조용한 말씨였다. 그저 종이 조각을 내미는 손만이 조각다필 속에서 후두루들 떨리었다. 사내는 사내대로 두 눈을 확 빛내더니 말없이 종이 조각을 받아들고 돌아섰다. 아가, 너는 어서 들어가 놀아. 뒤이어 시아버지가 손수 아궁이에 불 지피는 소리가 들렸다. 이 밤 따라 밤새도록 앞벌에서 개구리가 무성히 울어댔다. 달포쯤 지난 어떤 날 시아버지가 소년과부에게 거기 보내내는 젖도 많고 해서 잘 자라니 그리 알라고 했다. 제돌이 되자 또 시아버지는 거기 보내내는 며칠 전에 제 아비가 와서 찾아갔다는 말이 있으니 그리 알라고 했다. 그날 밤도 하늘에는 조각달이 걸리고 앞벌에서 밤새도록 개구리가 울어댔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나 시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이듬해 시아버지마저 돌아갔다. 시아버지가 돌아가기 며칠 전이었다. 조용히 소년과부를 옆에 불렀다. 네, 너한테 큰 죄를 지었다. 그때 나는 그저 집안 체면만 생각했다. 후에 내 잘못을 깨닫고 애 아비의 행방을 단문도 해봤지만 통 알 길이 없구나. 앞으로 내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느냐. 지그시 감은 시아버지의 움푹 꺼진 눈시울에 이슬방울이 내도쳤다. 아닙니다, 아버님. 소년가부는 이 늙은 시아버지를 그처럼 괴롭힌 것은 다른 사람 아닌 자기였다는 생각에 그만 고개를 시아버지 옆구리에 묻고 말았다. 소년가부는 오른손 무명지마저 단지를 하였다.
시아버지가 회생만 된다면 자기 온몸의 피라도 다 뽑아주고 싶은 심정이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자 소년과부는 큰 집을 시동생에게 맡기고 자기는 아랫마을에 초가집 한 칸을 짓고 나와 살았다. 올여름이었다. 하루는 캐다 남은 감자를 늦게까지 다 캐고 나서 저녁살을 안치려고 할 때였다. 누가 주인을 찾는 소리가 들려 내다보니 살인문 밖 저녁 그늘 속에 웬 중년 사내 하나가 서서 하룻밤 신재질 수 없겠냐는 것이다. 원체 동구 가까운 집이라 오가는 나그네들이 가끔 하룻밤 묵어 가는 수가 있었다. 저녁상을 물리며 나그네는 감자찌개가 유별나게 맛난다고 하면서 담배를 한 대 피워 물더니 이 동네에 아무씨 부인이 살고 있지 않느냐고 묻는 것이었다. 소년가부의 가슴이 철렁했다. 떨리는 손으로 등잔불을 돋구었다. 아, 저 오똑한 콧날이. 소년가부는 저도 모르게 등잔불을 훅 꺼버리고 말았다. 나그네는 이 주인 할머니가 귀가 어두워 자기 말을 못 알아들은 줄로만 안 듯 이 동네에 아무씨 부인이 살고 있지 않느냐고 다시 묻는 것이었다. 그런 사람은 벌써 쟤네 죽었소. 소년과부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언제요? 벌써 40년은 됐겠수. 역시 그랬군요. 그 후에 바로. 나그네는 한번 길게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병환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죠? 병환이 아니면. 소년가부의 말이 끊겼다가 그해 몹쓸 돌림병이 돌았는데 그때 그만. 나그네가 급히 담배를 입으로 가져갔다. 소년가부는 문득 등잔불을 꺼버린 게 뉘우쳐졌다. 그러나 다시 켤 용기는 없었다. 40년 전에 죽어버렸다고 한 말이 뉘우쳐졌다. 이 한마디가 자기에게서 가장 귀중한 것을 아주 잃어버리게 하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다음 순간 역시 잘했다고 생각했다.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에 시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내가 내게 큰 죄를 지었다. 나는 그저 집안 체면만 생각했다. 앞으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느냐. 아닙니다. 아버님 아닙니다. 소년가부는 밖으로 나왔다. 하늘에는 조각달이 걸려 있었다. 앞벌에서 개구리가 무성히 울어댔다. 나그네도 잠이 오지 않는지 뒤따라 밖으로 나왔다. 한참이나 소년가부 곁에 말없이 앉더니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개구리 울어대는 밤이면 언제나 뜰에 나와 밤이 깊는 줄도 모르시고 앉아있는 습관이 있었습죠. 그것이 또 어느새 이렇게 제 버릇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 세상을 떠나셨소? 오늘째 이래 됩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비로소 제게도 어머니가 계시다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그때까지는 그저 어려서 어머니를 여인 줄로만 알고 있었지요. 아무데 사는 아무성 쓰는 이가 내 어머니라고 알려주시더군요. 사무제가 끝나는 길로 이렇게 달려왔습죠. 그런데
이미 어머니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군요. 노인께서는 저희 어머니를 잘 아시네요. 알지요. 분묘라도 찾아가 보고 싶은데. 분묘? 소년가부는 숨을 모은다. 지금은 찾아볼 길이 없죠. 이 동네에 묻히지도 않았고 아마 이제는 이 동네에서 그분을 아는 사람이라곤 나 혼자뿐일게요. 한 40년 전 일이니까. 지금 생각해도 간신히 소년가부는 마음씨가 고왔지요. 그런데 참 집에는 어린애가 몇이나 자라오. 사내자식 셋에 기집애가 둘입니다. 큰 녀석이 금년부터는 한 몫을 하게 되어 좀 편해지실까 했더니 그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죠. 참말 아버님은 살아생전 저 하나 데리고 고생만 하셨답니다. 새벽녘에야 눈을 붙인 소년가부는 꿈만 꾸었다. 앞벌에서 우러대는 개구리만큼 많은 손자의 놈들이 개구리만큼이나 떠들어대면서 조아라 할머니를 둘러싸는 것이었다. 할머니 되는 소년가부는 그러지 않으리라 마음먹으면서도 자꾸만 이 손자의 놈들한테서 도망쳐 달아났다. 그러면서 이러한 자기가 서럽고 안타까워 혼자 울었다. 이튿날 조반을 짓는 동안 나그네는 밖으로 나와 뜰을 쓸어 주었다. 그냥 두라고 해도 나그네는 집에서 매일같이 하던 일이라 잠자코 있을 수 없노라고 했다. 나그네는 다시 뜰에 있는 감자를 가마니에 담아도 좋으냐고 하더니 흙을 일일이 털어내어 가마니에 넣어서는 냉큼 헛간에까지 들여다 놓는 것이었다. 소년가부는 그러지 않으리라 마음먹으면서도 자꾸만 이런 믿음직스러운 나그네의 모습을 부엌문 밖으로 내다보지 않고는 견디지 못했다. 나그네가 떠날 때 소년가부는 바가지 한 쌍을 골라 꿰주었다. 나그네는 신세진 것만도 못한데 그것까지 어떻게 받겠느냐고 하는 것을 이건 지난해 유달리 잘 굳은 막이니 가져다 써보라고 하며 굳이 들려주었다. 그리고 소년가부는 종래 살인문을 나서는 나그네를 향해 잠깐만 하고 불러 세우고야 말았다. 어젯밤부터 속마음으로 별려오던 나그네의 사는 고장을 알아두려고 한 것이었다. 그러나 나그네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자 소년가부는 가까이가 먼지를 터는 채 잔등을 어루만져 보고 두루마기 깃을 바로 잡아주었을 뿐이었다. 아! 하고 나그네가 갑자기 소년가부의 한 손을 덥석 붙들었다. 아버지 말씀이 제 어머님도 왼손 무명지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소년가부는 간신히 떨리는 다른 한 손마저 펴보였다. 아, 노인께서는 오른손마저 단지를 하셨군요. 그리고 무척 고생하신 손이군요. 그러면서 나그네는 자기 어머니가 지금 살아있대도 꼭 이 노인 같으리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었다. 나그네는 동구 밖을 벗어나면서도 몇 번이고 이리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소년과부는 이 나그네가 동구 밖 고개 굽이길에서 다시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을 때 더 오래 그 자리에 그러고 서 있지를 못하고 거기 살인문 말뚝을 붙들고 만다.
성님, 세상에는 이런 소년과부도 있습니다. 꿀이 겪는 박씨 부인이 양쪽 다 무명지 끊긴 손을 잠시 멈추고 옆으로 고개를 돌린다. 한씨 부인은 어느새인가 입을 반쯤 벌리고 잠이 들어 있었다. 1952 12월